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강 개요, 제2강 지지와 저항, 제3강 변곡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다소 1강에서 2강에서는 루즈한 느낌이 있었죠. 구체성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 지지와 저항과 변곡까지 연결시키는 그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에 보다시피 제3강 변곡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강의할 건데요. 변곡은 가장 핵심이 개요에서 첫 번째 설명했듯이 하락과 정의에서 나왔죠. 하락의 정의. 그 다음에 상승의 정의가 나왔죠. 거기서 바뀔 때 우리는 변곡이라고 명명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전제 조건에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변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자, 차트 변곡, 두 번째 파동 변곡, 세 번째 봉 변곡,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보통 변곡이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변곡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바뀌었다. 수학적인 용어는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던 곡선이 잠시 멈췄고, 그리고 우하형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멈췄다 간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돌았을 때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건 수학적인 정의고요.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이 변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차트가 일반적으로 그려져서 바뀌는 것을 차트 변곡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평선이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평이 돌아간 지점 있죠? 네, 돌아간 지점. 이평선이 꺾인 지점. 이평선이 돌아간 지점, 꺾인 지점. 이거거든요. 그래서 봉하고 상관없이 차트가 돌아가면 변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차트 변곡이에요. 자, 이평선이 있었고요. 볼린저 밴드를 제가 굳이 그 차트 변곡에서 예로다 두 번째로 쓰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죠, 이거는. 중요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는 수렴과 확산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고 나서 나가잖아요. 사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모여지죠? 수렴과 확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차트 변곡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 일목균형표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 일목균형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할 정도로다가 이 하나 차트만 가지고 연구할 정도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일목균형표죠. 근데 저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왜냐,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좋아요. 훌륭한 지표는 맞는데요. 제가 쓰기에는 아닌 것 같은 점도 있거든요. 근데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차트 변곡의 범주에 그냥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합당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파동 변곡. 저는 오늘, 어제, 엊그저께 3강 이어서 계속 강의해서 가장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강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파동 변곡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 사항이에요. 이 파동 변곡.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1강에서 나왔던 개요 설명할 때 정의에서 고점이 낮아지더라, 저점이 높아지더라, 바뀐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평이 바뀌죠. 당연히. 평균값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며 반복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이유는 저는 여기서 매집론의 정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매집론. 누군가 시장을 지배했던 그 세력들의 싸움이라면 매집을 했다는 정의의 그런 어떤 하나의 정의를 내려놓고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이게 돌아섰을 때 우리는 이걸 파동 변곡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매매 주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핵심이고요.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로 딱 방점을 찍어라 그러면 얘입니다. 얘. 그래서 앞에 개요라든지 지지저항은 반복적인 설명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사례에서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대목이고요. 세 번째 봉변곡은요. 월, 주, 일, 봉.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강의했던
지지하 저항에서 월봉, 주봉에 허용된 오차 범위 지지하 저항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차 범위를 넘어갈 때 변곡이 넘어갈 때 다시 설명드리면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잘 안 그려지네. 이쪽으로 옮길게요. 월봉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할게요. 이게 다 그냥 음봉이라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고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내려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걸 하면 잘 안 보이겠네. 다시 옮길게요. 이렇게 그리고 봉이 이렇게 바뀌면 여기를 벗어나게 되죠. 요거를 봉이 바뀌었다. 소위 말해서 흐름이 바뀐 지점, 이 점을 봉변곡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오차 범위 자체를 넘어가요. 대부분이. 워낙 넓으니까. 넓다라는 게 뭐예요? 평균값 이상의 오차범위를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봉도 그래요. 이게 월봉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좁은 게 아니에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어쩌면 이 봉변곡이 하나의 선택권을 주고요. 제가 실전 매매에서 이 봉변곡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이유는 그날의 기준에 하나의 영역이 바뀌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뭐 고성준돈이 이런 거 다 안 중요해요.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면요, 2, 3년 하다 보면 지지하 저항이 뭔지 알게 되고 차트가 뭔지 알게 되고 다 알게 돼요. 그러나 막상 변곡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의를 못 내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변곡 매매를 구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실질적으로 변곡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있죠? 여기서 핵심 있습니다. 봉변곡, 앤드, 그 다음에 파동변곡의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손절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파동변곡에서 고점이 낮아지다 저점이 높아지는데 다시 저점이 낮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가야 돼요. 가려면. 이미 이 파동 속에서 매집의 형태라든지 힘의 균형은 깨진 거예요. 갔었어야 되죠. 뒤로 오면 이거는 다시 휩소를 주고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의 흐름을 흐트러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위험이 그만큼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이걸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써먹어 보시면 알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안 와요. 갈럼은. 정말이에요. 갈럼은 그냥 가요. 잘 갑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알면서도 못 쓰느냐면 여기가 만약에 그 가격으로 따지면 뭐 50.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50.10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비싸졌죠? 이게 생각이 나요, 저가가. 그래서 비싸게 못 사요. 여기서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 자, 이제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옮길게요. 자, 2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허용된 오차 범위를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지지저항을 벗어났다라는 개념이 허용된 오차 범위다. 그런데 그것은 평균값에서 10% 벗어나면 허용된 오차 범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변곡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5일을 기준으로 할게요. 워낙 그 해외 선물에 가장 5일을 많이 보니까 제가 이 차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례도 이따가 그 4강이나 5강 넘어가면 다른 그 패턴론에 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그 차트를 돌리면 다 똑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틱에 상관이 없고요. 분에 상관이 없고요. 일봉에 상관이 없고요. 주봉에 상관이 없고요. 월봉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가 논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 거래량을 뺄게요. 일단 그 화면상 이 거래량은 나중에 논할게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논하고요. 이거는 그렇게 이 거래는요.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봉을 보실 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특정 부분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을 그때 고점을 만들 경우나 저점을 만들거나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 저항대를 뚫을 때 지지대를 깰 때 그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변환을 줄 때 거래량을 가지고 매매 기준을 삼아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 터닝포인트 전문가한테 배워라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이 차트 변곡이 아니고요. 파동 변곡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이 파동 변곡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살펴보시고 이건 주식 강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특정한 계층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물 옵션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 다 알아요.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저런 건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120틱을 제가 기준을 삼아서 스크롤을 치면서 계속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가져올게요. 자,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을 보실 때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요. 화면 조정할 때 여기 보시면 기본 차트 환경 설정에 가게 되면요. 오른쪽 여백 있죠. 그 얘기는 오른쪽을 비워두는 거죠. 얼만큼. 보통 제가 이게 보시는 화면이 노트북이라 너무 렌즈가 작아서 그런데 실전에서는 제가 여기를 범주를 한 23포인트 정도 줘요. 상하 여백은 보통 여기를 한 66 정도 주거든요. 그럼 화면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노트북이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좁기 때문에 조금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12포인트라고 주고 밑에 22포인트를 줘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아마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없애버릴게요. 이것도 제 강의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들으다면 이런 부분들을 초보를 위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건. 자, 지우겠습니다. 자, 순전히 봉만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평선이 여기 무엇인가 1일선, 3일선, 5일선, 11선, 30일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어떻게? 너무 좁죠. 그래서 얘를 5일선, 우리가 많이 보는 11선, 그리고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는 21선, 그리고 보통 수급선이라고 하는 61선, 그 다음에 기타 121선. 근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21선은 한 달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61선은 분기 기준이 되고요. 121선은 보통 받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의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런데 잘 안 보이죠. 자, 21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진하게 넣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보이죠. 자, 봉을 제가 다 없애버릴게요. 어떻게? 저 봉을 바탕색 화면하고 똑같이 그려버리면 안 보이겠죠? 그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마우스를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은요. 그냥 갖고 놀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요.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강의에 제가 연습하는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그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보시면 다 지우고 봉이 없어졌죠? 이게 바로 이평선이죠. 근데 21선을 누구나 다 중시역이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중시역이겠죠. 핵심이에요. 사실은 볼린저 밴드도 중심이 21점 볼 때 되게 많아요. 기본 세팅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그르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이걸 보면 전체 배열의 문제가 되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면요. 웬만하면 배열이 바뀌었다. 상승 배열이다 하락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쓰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나 지워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걸 지우면 되겠네요. 자, 변곡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죠. 자, 눈으로 볼게요. 여기 변곡이죠.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변곡이죠. 자, 여기 볼게요. 눈으로 지금 보면 우상이라 틀리려고 하죠. 여기 보세요. 변곡이죠. 여기 보세요. 변곡이죠. 자, 지나간 데이터예요, 이게.
불행하게도 지나간 데이터예요. 후행성이에요.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떼돈을 벌겠죠. 불행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전에 써먹잖아요. 이걸 꺾였다고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내려가는 경우도 부시기수예요. 그러나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자, 여기 꺾였죠. 자, 여기 꺾였죠? 야,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120틱 기준으로 해서 이평선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차트 이평선 변곡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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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정의를 내렸잖아요. 상승의 정의, 하락의 정의.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상승과 하락을 한번 집어내볼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고가가 여기서 낮아졌죠? 다시 돌죠? 저가가 높아지죠? 다시 이 봉이 변곡을 주면서 이 저점을 높이죠? 차트에서요. 이평선이 돌아가는 변곡점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개요에 설명했듯이 저가가 높아진다는 즉 상승의 정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평변곡은 이렇듯이 이 차트만 돌아가면 변곡이라고 하는데 실전에서 써먹으면요. 이거는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거의 후행성이에요. 거의 후행성입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많이 느끼시죠? 초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용을. 하지만 매매, 실전 매매 해보신 분들은 다 고개 끄덕하실 거예요. 실전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여기서 진입하면 봉이 올라와요.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봉이 그 이평선을 들락거려요. 이게 재밌는 게. 문제는. 그래서 기준을 잡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트 변곡을 할애한 겁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핵심상 넘어가면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 이평선을 지금 하나 넣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넣어볼게요. 볼린저 밴드에 우리가 중심선을 가지고 그 차트 변곡을 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을 보고 올라갈 때. 근데 이 볼린저 밴드 20.2가 그 아까 그 가격 지표에서 21선하고 똑같죠? 색깔이 겹쳐졌죠? 요거를 숫자를 바꿔볼게요. 살짝. 어떻게? 한 23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 이유는 변형을 주려고 그래요. 약간 비슷하죠? 눈에 확 와닿질 않네요. 그럼 더 늘려보겠습니다. 한 33으로 늘려볼까요? 늘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틀어집니다.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중심도 2평이에요. 2평인데 볼린저 밴드는 재밌는 게 상하선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상하선이 있기 때문에 윤곽이 잡혀요. 어느 정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더 늘려볼게요. 자,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잡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분이 좁혀졌다가 틀어지는 징점들이 간혹 보여요. 지금 얘는 간혹 보인다는 무슨 얘기냐면 쭉 당겨볼게요. 어느 거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파동에 의해서 급격히 좁아져요. 이게 이제 그 121틱이라서 그런데요. 조금 더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그 한 208틱 정도로 208틱 좁은데 좀 눈에 보이게끔 한 450틱 늘려볼게요. 예, 늘려보면 횡보할 때 있죠. 좁아져요. 하나의 그냥 중심선만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하 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좁혔다가 이렇게 나가는 지점들. 네, 저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변곡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돼요. 근데 이것도 불행하게도 지나가면 잘 보여요. 지나가서 잘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서 잘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시각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모일 때 수렴하는 모습이 잘 보여요. 그러면 각각의 차트를 써먹을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만들어지는 원리와 내가 기준을 삼기에는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요. 저는 또 얘기하지만 이건 잘 안 씁니다. 이건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일목균형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다시 집어넣는데요. 여기다가
전환선, 기준선, 후행선, 선행스팬 뭐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거는 다 앞에 있는 이평선 다 빼볼게요. 볼린저 다 빼고 볼린저 밴드만 넣어볼게요. 아니 일목균형편만 넣어볼게요. 보시면 여기가 양운이죠. 그냥 계속 올라갔죠. 그냥 이 자체를 변곡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냥 이 자체를. 그런데 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슬쩍슬쩍 삐쩍삐쩍거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세일 때는 어느 지표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지나고 나면 너무나 좋은 지표인데 그 당시에 현재 시점에 보면 모든 차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게 아주 불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죠. 그래서 영역이라는 부분을 갖다 붙인 건데요. 자, 이제는 본론적으로 이거는 다 지울게요.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례 위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 빼놨죠?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다가 계속 안 했던 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떠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가격 이평도 없고요. 볼린저 밴드도 없고요. 또한 뭐다? 일목균형표도 안 보여요. 제가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거참 터닝포인트 전문가 그 본론 얘기하지 자꾸 끈다고 했지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화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12월 2일 날 이게 몇 시죠? 23시 08분부터 자, 12월 3일 날 6시 59분까지 여러분들 7시까지겠죠. 여기까지 진행한 차트 보이는 화면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저점이 여기죠.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고점이 여기죠. 중요한 것은 얘가 결국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파동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차트를 다 돌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어떨 때? 지표 발표할 때 그냥 갔다가 오는 경우 있어요, 간혹. 그러나 이거는 예외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특이사항이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요, 파동으로 가요. 저점도 파동을 만들고요, 고점도 파동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왔나? 제가 여기서 선을 한번 열심히 그어 볼게요. 여기를 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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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인데 여기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자, 보시면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자, 여기를 긋게요. 자, 여기를 긋게요. 여기를 긋게요. 여기를 긋게요. 여기를 긋게요. 여기를 긋게요. 여기를 긋겠습니다. 여기를 긋겠습니다. 말이 빨라지죠, 굉장히. 잘 보세요. 이런 거는 왜 빨라냐? 느릴 때 중요한 거죠.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보세요. 그러면 생명력을 불어넣기에 오르고 내리고. 아, 색깔을 바꿀게요. 그럼 헷갈리니까. 자, 색상을 제가 여기서 검은 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점은 파란색으로 표현했고요. 저점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알 수 있겠죠? 느끼시죠? 자,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끊임없이 제가 연결해 볼게요. 가만히 봐보세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여기서 끝났죠. 무슨 얘기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졌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 고점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고점은 올랐는데 내려요. 올랐는데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쭉 오릅니다. 그리고 내리기도 하고요. 오르기도 하고 고점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대목이 생겨요. 근데 얘는 끊임없이 오른 부분이 많아요. 야, 터닝포인트 전문가 내가 반문해 볼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 너 꽤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 예외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예외는 드물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확률 통계적 접근이어야 되는 거지 100%는 없습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깔았을 때 의미가 있어요. 선물 옵션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들리면 야 그거 네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한번 써볼까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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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요. 흐름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 우리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점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고점이 낮아진다. 그 대목을 지금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럼 볼게요. 생명을 불어넣는 게 이런 건데요. 이 선을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비례해서 갔다가 그대로 흐름대로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 선을 달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개요일 때 이런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축약해서 하면서 계속 넣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파동 변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렸는데요. 보세요. 오르고 내렸는데요. 보세요. 고점이 낮아졌죠? 근데 저점도 낮아졌죠? 가만히 봅시다. 저점이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죠? 근데 저점이 낮아집니다. 동반해서 고점도 낮아집니다. 우리는 여기를 변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지나고 나야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터닝포인트 전문가는 매매 기준이 바로 이 변곡 매매인데요. 저는 여기서 어딘가에 매도를 칩니다. 어딘가에. 그리고 이 선을 벗어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그래야 정의에 입각해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변곡이 다 이뤄지고요. 지지와 저항일 때 여기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변곡을 만든 게 지나고 나야 보이지만 저는 여기 어딘가 다 매도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는 매집론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기가 길어져요. 핵심적으로 요거 하나 찝어줄게요. 그런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 강의를 다시 한번 청취해보는 게 어떨까? 거기에 남겨둘게요. 여기 이 얘기는 매집론에서 나와요. 자, 이거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20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정시켰죠. 그러나 우리가 매매할 때는요. 120틱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때도 있고요. 30분봉, 60분봉, 때로는 더 긴 250틱 기준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어떻게? 한 350틱으로 더 늘려볼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이왕 가장 큰 그 K증권사가 제공하는 그 틱수가 999가 가장 커요. 그래서 그냥 불러올게요. 보시면요. 이게 결국에는 이 자연스러움이 추세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세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다.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저점도 높아지다가 여기서 낮췄죠. 그리고 다시 저점이 높아지죠. 고점을 높였죠. 이렇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는 여기가 확정이 되면 출발했던 기본적으로 여기를 높았던 전저점 있죠. 여기가 기준이 되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줌을 걷고요. 그냥 이렇게 걷고 여기 어딘가 다 매수를 합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왜? 정의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왜? 상승이냐 하락을 맞추는 게 이 게임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정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고 물으면 글쎄요. 글쎄요. 그거는 퀘스천을 한번 남겨볼게요. 실전에서 제가 10년 이상을 현직 그 트레이닝을 해보면서 가장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그 회원님들한테 알려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부를 다 꺼내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초보들,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곡에서 핵심은 파동 변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990을 늘렸잖아요. 그럼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졌죠? 고점이 낮아지죠? 지나고 나서 나타나죠? 이 자리가 변곡이었더라. 전 여기 어딘가 매도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무조건 여기서 합니다. 다시 오면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거기가 다시 바뀌는 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다시피요. 이것도 그래요. 저점이 높아지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죠. 이미 여기서 변곡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 어딘가 매도가 들어갔다면 반드시 저는 이 변곡 이 점에서 청산하고 나옵니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다시 얘기해서 변곡이라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파동이에요. 어찌 보면. 변곡에서 변곡, 상승에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변곡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변곡에서 그 지점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파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무방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파동은 두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파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변곡에서 변곡이 파동이 아닐까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임의적 해석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이 통계를 내보고 과거 데이터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봤을 때 저런 지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런 지점은 파동 변곡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확대해 볼게요. 어디?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지금 요게 티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게 주봉인데요. 저점 높아졌잖아요.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고 바뀌었죠. 주봉의 변곡 지점이 파동 변곡이 바로 저기는 저런 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만 그러냐? 다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얘만 그러냐? 월봉을 가볼게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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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속 저점이 높아졌죠. 근데 오르던 것이 낮아졌죠. 이건 파동 없이 빠졌죠. 그냥 추세가 그냥 시작되고 그랬죠.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변곡이었더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들어가기는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행할 때 시장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변곡. 하지만 변곡은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변곡은. 지나고 나서 보이지만 내가 변곡, 파동 변곡에서 가장 강점은요. 손절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상승의 정의와 하락의 정의에서 나온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져서 바뀌는 지점을 변곡이라고 얘기하고 그 파동 변곡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바뀔 때 그 출발점을 지나고 나서 나타나지만 그 자리는 다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시장은 기회를 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 실현하고 나올 때 그걸 동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나는 데이 매매를 해서 짧은 매매를 하는데요. 그럼 틱스를 줄이면 돼요. 전문가님, 저는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일봉 기준을 삼아서 일봉 큰 변곡일 때 일봉이 파동 치면서 바뀔 때 그때 진입하고 그 출발점 있잖아요. 거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나. 상당히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손절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 2강에서 얘기했던 지지와 저항에서 허용된 오차 범위에서 얘기했던 손절 라인을 잡는 15틱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을까요? 이 변곡에서 얘기하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단연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 가장 망설이는 게요. 손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망설입니다. 망설여요.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아까 뭐 15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막 놀아나요. 기준이 명확하면 그냥 손절 딱 치고 나오겠는데 그 안에서 막 놀아나잖아요. 절대 손이 안 갑니다. 이거는 실전 매매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따라서 저는 손절만큼은 정해진 데서 하라. 명확하게. 그런 자리가 어디냐? 파동, 변곡 지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게 그 시간이 지금 제가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차트를 돌리면 이게 그 120틱이든 90틱이든 다 돌려보세요. 그런 지점이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그럴 때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손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뒤로 가볼게요. 아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주고 안치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점이 높아졌죠. 이렇게. 여기 높아졌는데 고점이 나. 그럼 여기 매도치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여기 오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절 나갔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럴 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상해지죠. 확 화가 나죠. 내동 나오죠.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또 빠지죠. 또 빠지죠. 그죠? 여기 어딘가 매도를 치면요. 기준은 출발했던 지점이 어디예요? 고점을 낮춘 여기죠. 여기 어딘가는 다 매도가 되고요. 여기는 다 손절이 됩니다. 제 얘기는요. 진입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좋은 자리를 찾았죠. 지금까지. 아마 대다수 그랬을 거예요. 파랑새를 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감하게 터닝포인트인자 방장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입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명확한 손절 라인이 보일 때 들어가라. 그러면 파동에 의해서 나한테 그 안에 기회를 줄 때가 많다. 근데 그게 길면 봉을 크게 하고요. 여기서 봉을 크게 한다는 것은 뭐냐? 20틱이 40틱이 늘어나면 돼요. 늘리면 돼요. 2분 볼 거 4분 보고 5분 보고요. 근데 개인들이 대부분 뭐 한 번 들어가면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러느니 나는 계속해서 끊이면서 스캘핑을 하고 싶어. 그럼 봉을 줄이면 돼요. 이거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파동 변곡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나는 지점을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손절이 보일 때 매매를 해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퀘스천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터닝포인트 전문가가 얘기했던 얘기를 유심히 듣고 제가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방법을 계속 쓰셔야죠. 굳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서 헷갈리는 것보단 수익이 나는데 저 같아도 다른 방법 안 쓰죠. 그렇지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 나도 치명적인 뭐예요? 강력한 하나의 무기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파동 변곡이 아닐까라고 던지고 싶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도요. 파동 변곡의 패턴을 보면 또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른 거 다 얘기 안 합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를 실전에서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고점이 낮아지죠? 저점이 높아지죠? 바뀌죠? 우리 한번 들어갈까요? 손절 정해졌죠? 그리고 배팅합시다. 손절 오죠? 손절합시다. 손절 안 갔죠? 버텨봅시다. 의외로 결과는 많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원들이 은근히 매니아들이 많아요. 이 대목 때문에. 이유는요. 간단해서예요. 정확해서고요. 그런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파동 변곡의 치명적인 강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인지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요. 내 심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손절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도 짧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면 잘 가요. 그러니까 쓰죠. 제가 어쩌면 그 매매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 지금 제가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 때문에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변곡에 대해서 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곡의 정의를 잘 못 내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파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변곡 중에 파동 변곡을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1강에서는 개요, 2강에서는 지지하장, 3강에서는 변곡론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걸 다 합쳐서 4강에서는 패턴화시키는 패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강에서 뵙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전문가였습니다.